그날 저는 소중한 결혼 반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선물해준 남편과 저의 이니셜이 새겨진 하나밖에 없는 반지였죠. 동시에 저에게 남은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지를 판 금액을 확인하고 저는 곧바로 높은 승소율로 유명하다는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제 이름을 확인한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해 주더군요. 김은혜님, 예약하신 상담 시간이 되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직원의 뒤를 따라 변호사 상담실로 향했고, 이윽고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담당 변호사분을 만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 송기현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님의 명함을 받았고 자리에 앉아 변호사님께 제가 당한 일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이더군요. 제 말에 대답도 없고 메모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호사님의 태도에 점점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옛날부터 어딜 가서 남자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빛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국 저는 변호사님께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기요 변호사님, 아까부터 제 말 듣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변호사님, 변호사라는 분이 상담을 하러 온 손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렇게 빤히 상대방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달린 문제를 논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이라뇨. 방금 전까지 제 얼굴에서 눈을 못 떼고 계셨잖아요. 저의 말에 변호사님은 크게 당황해하더군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콕 집어 지적할 줄 몰랐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변호사님의 말에 이번에는 제가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의뢰인분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분이 저희 로펌 대표님과 묘하게 너무 닮아 있어서요. 네? 대표님과 제가 닮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 저희 대표님 성별과 나이만 바꾸면 딱 의뢰인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닮은 것뿐 아니라 말투와 분위기 등이 너무 비슷해서 이걸 저희 대표님께 보고를 드려봐야 하나 하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 로펌 대표님과 닮아서 저를 그렇게 쳐다본 것이었다고요? 어머, 일단 착각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먼저 했는데요, 뭘. 그런데 저는 여기 대표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어서요. 세상에 닮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저도 그런 거겠죠. 아니요, 그런 닮은 느낌이 아니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대표님을 한 번만 뵈러 가시면 안 될까요? 제 담당 변호사는 이 로펌 회사의 대표님을 한번 만나달라고 계속 사정을 하더군요. 도대체 그 대표님이라는 분과 제가 얼마나 닮았길래 이러는 것인지. 저는 빨리 상담을 받고 싶어서 결국 변호사님을 따라 대표님이 계신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닮았다고 하도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확인차 가서 대표님 뵐게요. 대신 대표님 뵈고 나오면 그때는 제대로 상담해 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저 때문에 의뢰인분 시간을 빼앗았으니 제가 수임료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죠? 그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로펌 대표 사무실 방 앞에서 담당 변호사님은 노크를 하였고 이윽고 방 안에서 들어오라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의뢰인분이 대표님과 너무 닮아서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본 로펌 대표님의 눈이 커다래지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꽉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저를 아세요? 미정아, 살아있었구나. 갑자기 저를 미정이라고 부르며 저를 껴안으며 오열하는 로펌 대표님을 보고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는 미정이가 아니라 은혜인데요. 김은혜요. 아니야. 저기 귀 밑에 이 점까지 똑같아. 너는 미정이가 맞아. 내 조카 미정이. 대표님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순간 머리가 짜릿하며 자그마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조카라고 부를 사람은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진 상태였죠. 대표님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너 그때 바닷가에서 사라진 뒤로 어떻게 된 거야? 바닷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은 거의 나지 않지만 아마도 제가 5살이었을 거예요. 당시 저는 부모님이 2분 다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셔서 경제적으로도 되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엄마 아빠와 큰아버지네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로 바닷가에 가게 되었죠. 햇볕 뜨거운 줄을 모르고 모래사장에서 모래탑을 쌓으며 신나게 놀았고 시원한 파도에 발을 담그며 깔깔 웃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던 저는 갑자기 닭꼬치가 먹고 싶어져서 부모님께 떼를 썼죠. 엄마, 나 닭꼬치 사줘. 얘는 우리 조금 있다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지금 닭꼬치를 먹으면 어떻게 해. 그래, 미정아. 배고파도 조금만 참아. 나 지금 닭꼬치 되게 먹고 싶은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 계속 닭꼬치를 사달라고 조르는 저의 말에 큰아버지가 같이 닭꼬치를 사러 가준다고 하시더군요. 미정이, 그럼 큰아빠랑 얼른 다녀올까? 아유, 아니에요. 이 더운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닭꼬치 트럭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른 미정이 데리고 사러 다녀올게요. 그래주면 고맙지, 형. 그럼 우리는 여기 돗자리랑 짐들 좀 정리하고 있을게. 그렇게 저는 큰아빠 손을 잡고 닭꼬치를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싸, 닭꼬치. 미정아, 그렇게 좋니? 네, 좋아요. 큰아빠 최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큰아빠 손 꼭 잡고 있어야 한다. 네, 큰아빠. 이윽고 저희 2사람은 닭꼬치를 파는 트럭을 발견하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닭꼬치를 주문해 주셨고 계산을 하기 위해 잠시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닭꼬치를 먼저 받아서 손에 쥐고 기뻐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파도가
해변을 덮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도 웅장하고 신기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 같아요. 아, 맞다. 큰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시 뒤돌아서 트럭으로 가려고 했고 그 순간 제 앞을 지나가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흰 티셔츠를 입은 남자. 저는 얼핏 보기엔 큰아빠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같은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나 여기 있는데 큰아빠 어디 가시는 거지? 빨리 따라가야겠다.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큰아빠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 손에 닭꼬치를 쥐고 야무지게 먹으면서 쫓아갔죠. 그런데 한참을 걷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큰아빠가 아니라는 거려. 뭐지? 큰아빠가 아니잖아. 저는 뒤돌아서 다시 트럭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제가 왔던 방향이 어디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큰아빠!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애타게 부르는 제 목소리에도 부모님과 큰아빠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길을 잃은 저는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뽀글머리를 하고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아줌마였죠. 꼬마야, 왜 여기서 울고 있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길을 잃어서 놀랐지? 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가 우리 엄마 아빠 찾아줄 거예요? 그럼. 자, 얼른 아줌마 손잡고 엄마 찾으러 가자.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들었지만 그때 저는 길을 잃었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고 그렇게 모르는 아줌마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찾아준다던 아줌마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마자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얘, 너 집이 좀 잘 사나 보다. 세상에 무슨 꼬맹이한테 금목걸이며 은팔찌며 이 명품 옷을 입힌다니? 이거 팔면 돈이 꽤 되겠는데?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얘,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너 이 아줌마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아줌마가 우리 엄마 찾아준다고 했잖아요. 찾아줘요. 아, 시끄러. 이래서 애는 질색이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한탕 해야겠네. 눈빛이 바뀐 아줌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이내 제가 입고 있던 옷과 목걸이, 팔찌 등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러닝과 속옷만 입은 채로 그곳에 버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뜨니 저는 고아원 아니었습니다. 어머, 정신이 좀 드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고아원이야. 넌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을 묻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새하얘졌거든요. 제가 당했던 일이 큰 충격이었는지 갑자기 제 이름도 살던 곳 주소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괜찮아. 이제부터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된단다. 어리둥절한 채 들어온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이름, 은혜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두운 골목길에 있던 저를 발견한 한 어른이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제가 고아원에서 탈출이라도 한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저는 김은혜가 되어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고 그 후로 제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고아원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저의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을 하며 입양되어 떠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입양이 되지 않아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던 해 저는 정착자립금을 받고 고아원을 나와 원룸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 홀로 서야 했던 저는 당장의 생활이 급급했기에 대학은 포기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카페, 편의점, 꽃집 알바, 식당 서빙 등 안 해본 알바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우연히 한 IT 중소기업의 사무보조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사무보조지 거의 잡다한 일을 하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출근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외부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오시는 거 알지? 이 자료들 10부씩 복사해서 회의실에 놔두고 어제 사온 다과들 좀 예쁘게 세팅해놔요. 네, 대리님. 혹시 음료는 어떤 것으로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그런 건 나한테 일일이 묻지 말고 은혜 씨가 알아서 판단해서 잘 좀 해놔요.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꺼내 놓던지 믹스커피를 타놓던지 밖에서 다른 거 사오던지 알아서 좀 하라고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사회생활 처음인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답답해서. 에휴. 그 대리님은 회사에서 유명한 노처녀였습니다. 제가 입사한 첫날부터 촌티가 난다든지 답답하다 등 저에게 까칠하게 대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저에게 짜증을 부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회사 대표님이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 걸 알면서 김 대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대표님, 그게 아니라 김 대리는 이번에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너무 미비해서 결국 최 부장님이 전면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건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자질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부족한 것 같네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한테 알아서 세팅해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걸 보니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김 대리는 대표님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소문에 따르면 노처녀인 김 대리가 대표님을 몇 년째 짝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 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공대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바로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설립해 몇 년 사이에 유망 있는 중소기업으로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외모도 잘생겨서 대표님을 흠모하는 여직원들이 많았지요. 그런 대표님께 면박을 들은 김 대리는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은혜 씨라고 했죠? 손님들 음료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카페에서 사올 테니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뭘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런 말 듣고 있지 말고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말해요. 잘생긴 얼굴로 저런 말을 하며 미소를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저도 대표님을 짝사랑하는 여직원 중 하나가 되고 말았죠. 다행히 그날 외부 투자자들의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더욱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잡다한 일 외에 점점 다른 업무도 익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회사 내에서 대표님과 제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면
어느새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늦게까지 일하면 퇴근길에 태워주시겠다고 제안하곤 하셨죠. 그날도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한 상태였고 저 혼자만 남아 있었죠. 은혜 씨, 아직도 이래요? 아, 대표님, 내일 있을 미팅 자료를 마무리해야 해서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됐는데요. 괜찮아요. 이것만 마저 끝내고 갈게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데려간 식당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대표님을 짝사랑했지만 쳐다볼 수 없는 위치였던 저는 벌개진 얼굴을 감추려고 고개를 들지도 않고 밥만 먹고 있었죠. 그런데 대표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치며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 은혜 씨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뇨. 왜 자신을 깎아내려요? 은혜 씨는 배경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첫날부터 눈에 띄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소문이 대표님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은혜 씨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요. 은혜 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게 괜찮을까요? 저는 좋긴 한데,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혹시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은혜 씨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대표님, 사실 저도 대표님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밀로 했지만 가끔씩 눈빛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짓곤 했죠. 그리고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극구 반대하셨거든요. 상철아, 네가 미쳤니? 고아 출신의 고졸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하고? 엄마, 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분명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만날 필요도 없어. 우리 상철이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도 다니다가 자기 회사까지 차린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애랑 맞추려고 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엄마가 반대하신다면 전 엄마의 축복 없이라도 은혜와 결혼할 겁니다. 대표님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만나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뵐 때는 너무 긴장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혜라고 합니다. 알아요. 고아라던데? 제 배경이 좋지 않아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상철 씨를 사랑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평생 상철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양심 없는 거 알죠?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결혼을 하지. 이건 무슨... 엄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내가 남편도 없이 너를 혼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애를 신부감이라고 데려오니? 수준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저 제가 행복해지는 길을 응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엄마랑 연 끊고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하고 살 겁니다. 아니, 얘가?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시어머니는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고 우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저를 위해 거금을 들여 특별히 고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우니 그냥 18K 금반지면 충분하다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영롱한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정말 기뻐. 여보, 저도 정말 기뻐요. 저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잘 살아봐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후 저는 전문적으로 남편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경영과 재무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갔고 남편은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은혜야, 너는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해서 재무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 재무팀을 맡아볼래?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항상 내 기대 이상으로 해내왔잖아. 이번에도 잘할 거라 믿어. 남편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회사 재무를 관리하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회사도 사랑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투자사 미팅은 어땠어요? 당신이 도와줘서 준비한 자료가 아주 좋았어. 다들 감탄하더라고. 정말요? 다행이다. 밤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된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뭘요? 전 그저 옆에서 도울 뿐이고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아니야.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자 팀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도와서 성공해내자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고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출근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회사에서도 저희 부부의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던 직원들은 감탄하면서도 부러움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학력과 배경을 이유로 저를 무시했던 김대리의 태도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시죠, 김대리? 다른 게 아니라 저번 회의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김대리의 갑작스러운 찾아옴이 저는 의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공손하게 제 의견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김대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며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제가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신규 해외 진출 전략과 비용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재무 모델과 리스크 비용 분석이 포함된 내용이었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실 이사님의 분석 방식이 너무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제가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한 이 부분이요. 저는 김대리의 눈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더군요. 괜찮아요, 김대리. 이 부분은 복잡할 수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약 20분 동안 김대리에게 설명을 하였고 김대리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이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많이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김대리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후로 김대리는 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팀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업무 방식을 열심히 배우려 했고 저 역시 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했죠. 회사 내에서도 저는 단순히 대표의 아내가 아닌 실력을 갖춘 이사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아픈 배경과 고졸이라는 학력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날 저는 간단하게 집안일을 해놓고 출근하여 미팅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세요? 박상철 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인데요. 혹시 누구세요? 지금 한빛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더군요. 어떻게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응?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저의 울부짖는 절규에도 의사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더군요. 남편이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차량과 크게 부딪혀 차가 한 바퀴 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워낙 충격이 심해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생명이 다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온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지, 우리 상철이 어딨어? 어머님, 빨리 말해 이년아, 우리 아들 어딨냐고? 시어머니는 욕을 퍼부으며 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고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시신을 마주한 시모는 절규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남편도 없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두고 이렇게 빨리 가버리니. 장례식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죠. 나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손을 내밀어준 사람. 내 조건도 환경도 따지지 않고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봐줬던 사람. 내 잠재력을 이끌어내주고 나를 성장시켜준 사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편이 이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사는 게 아무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남편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남편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장례식장에서 봤던 눈물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투는 다정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엔 칼날이 숨어 있었죠. 예, 은혜야. 밥은 먹었니? 오셨어요, 어머님. 저 아직이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 그건 그렇고 우리 상철이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회사는 잠시 부사장님이 대행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으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네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되었지 않니? 상철이가 없으니 당연히 그 회사는 내가 물려받아야지. 내가 아들을 키운 엄마니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그 회사의 임원이고 남편과 함께 일궈온 회사잖아요. 법적으로도 배우자인 제가. 법? 무슨 법?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의 회사를 가져가려고 해? 고작 몇 년 결혼했다고? 그리고 넌 뭐 했어? 그저 상철이 옆에서 잡다한 일 조금 도와준 것뿐이지. 어머니, 제가 상철 씨와 결혼한 지 비록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네가 열심히 한 건 모르겠고 상황이 그렇다는 거다. 너희가 결혼한 지 10년은커녕 5년도 안 됐잖아? 그 정도면 법정에서도 재산분할 인정은 안 해줄 게다. 고로 우리 아들 회사는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말처럼 매섭게 저를 몰아붙이셨죠.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훑어보고는 이 집이라도 안 빼앗는 걸 고마워하라며 소리치고 나가더군요. 그때는 저 말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그냥 해보는 말이겠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런지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이더군요. 그때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돌아가신 대표님의 어머님께서요. 아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무슨 회장님? 무척 당황했지만 바로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낯선 변호사들이 둘러싸고 있더군요. 말뿐인 줄 알았던 시모의 욕심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 박상철 대표의 뒤를 이어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왔니?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주마. 보시다시피 김은혜 이사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 있어서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당분간 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들 중 시어머니의 말에 찬성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고 일부는 어리둥절해했죠. 하지만 이어서 시어머니가 서류들을 내보이자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초기 회사 설립 시 시어머니 명의로 일부 지분을 등록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분만으로는 시어머니가 회장이 될 만큼 대단한 부분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재빠르게 달려들어 이미 남편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수하였더군요. 비록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결혼 후 꾸준히 시어머니를 찾아뵈었고 또 남편을 도와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을 보시곤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뒤통수를 맞다니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눈뜨고 코 베이는 것인가 싶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남편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한 시모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서재를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서랍 안에 처음 보는 작은 금고가 있더군요. 금고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비밀번호는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짜였던 겁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 회사 관련 중요 서류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이 저에게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증여한다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언젠가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예상이라도 했던 거야? 나 정신 똑바로 차릴게. 그래서 꼭 당신 회사, 아니 우리 회사를 되찾을 거야.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증여 문서가 분명히 이 싸움의 큰 열쇠가 되긴 할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어머니의 공격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제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았고 경비원은 면목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지시라며 저를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4번째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는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우리 사랑의 증표였던 이 반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 내가 함께 일궈온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저는 보석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찾아가 결혼 반지를 팔게 되었고 반지를 판 돈을 가지고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인 정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큰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영화처럼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대표님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셨죠. 미정아, 살아있었구나. 나랑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널 찾았는지. 대표님은 서랍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제가 부모님과 함께 있었고 옆에는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대표님도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자 희미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뚜렷해지면서 길을 잃고 강도를 당한 일과 그로 인해 잊고 있었던 제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아,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5살이었고 미정이라고 불렸었어요. 맞다, 미정아. 내가 그날 널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나 때문에 네가... 아니에요, 큰아빠. 그건 큰아빠 잘못이 아닌거려. 제가 먼저 한눈을 팔았고 그리고 못된 어른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가족 모두가 네 생각으로 가슴이 찢어졌단다. 특히 네 엄마는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 내가 조카를 잃어버린 삼촌이라고 모두가 나를 원망했지. 저는 힘이 빠져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큰아빠와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갔던 일, 꽃무늬 치마를 입은 나쁜 아줌마, 그리고 빼앗긴 목걸이와 옷,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고아원이었던 일들까지. 큰아빠, 그럼 저희 부모님은 지금...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다. 너희 부모님은 널 잃고 전국을 찾아 헤매던 중 빗길에 사고가 나서 그만. 이제야 기억을 찾았는데 엄마, 아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큰아빠 때문이 아닌 걸 하늘에서 엄마 아빠도 보고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미정아,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긴 어떻게 오게 된 거니? 순간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반지를 판 돈을 꼭 쥐고 제가 여기 온 목적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큰아빠, 제 남편이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제가 함께 일군 회사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횡포와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미정아, 더는 걱정하지 마라. 오래전에 널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널 지킬 거다. 큰아빠, 저 두 분의 재회 중에 죄송합니다만 대표님, 김은혜 의뢰인, 아니 조카분의 케이스를 제가 맡아서 지금 바로 작업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 이 사건은 내가 직접 맡겠네. 30년 법조계 경험을 모두 쏘아부어서라도 반드시 승소할 거야. 큰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송 변호사, 지금 당장 박상철 사장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해오게. 주주명부, 등기부 등본, 지분 변동 내역 모두 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자료도 전부 조사하게. 네, 대표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미정아, 내 결혼 반지도 회사도 모든 권리를 되찾아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큰아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저를 데리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고아원 생활과 남편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큰아버지는 제가 사라진 후 가족들이 겪었던 슬픔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부모님인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기야, 미정아. 큰아버지는 깨끗하게 관리된 납골함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김준호, 이수연 부부라고 적힌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늦게 찾은 부모님인데 이렇게 차갑게 식은 납골함으로만 만나게 되다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연이는 네가 없어진 후로 매일 너를 찾아다녔단다. 특히 수연이는 몇 년간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 그러다가 10년쯤 지났을 때 비 오는 날 자동차 사고로 그날도 너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어. 죄송해요. 제가 그날 닭꼬치만 안 먹겠다고 했어도. 아니야, 미정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이 떠난 건 슬픈 일이지만 이젠 네가 돌아왔잖니. 너희 부모님은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고,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의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회사 지분이라도 완전히 빼앗아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회의장에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들 계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뭐야, 너 여기 왜 왔니? 이건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하지만 제 뒤로 큰아버지와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들어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고 박상철 대표의 배우자이자 법적 상속인인 김은혜 씨를 대리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정의법률? 어떻게 네가? 고인의 배우자에게 적법한 통지도 없이 진행된 이 주주총회는 무효입니다. 또한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여사님은 아들의 사망 직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하셨더군요.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내 아들의 권리를... 이 서류를 보시죠. 고인이 생전에 아내에게 공증한 지분증여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 여사님이 이사들을 협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한 녹음 파일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압박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이사들 일부가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박 여사님이 제 약점을 잡아 협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자금 유용을 묵인했던 제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후들거리며 벌떡 일어나더군요. 이건 모함이야. 누가 이런 거짓말을...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지금 이 주주총회는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 회사 대표 자리를 차지한 당신한테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예정이니 각오하십시오. 결국 그날의 주주총회는 무산되었고 시어머니는 회사 지분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법률사무소의 치밀한 법적 대응에 시어머니 측은 속수무책이었죠. 한 달 후 법원은 시어머니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했고 모든 지분은 정당한 상속인인 제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했고 저도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제대로 지켜야겠다는 다짐으로 회사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은혜야, 나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저랑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하더라고요. 정신이 없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내가 너무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이 회사는 내 아들, 네 남편이 평생을 바쳐서 키운 곳이야. 내가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야. 이 회사는 남편과 제가 함께 일군 곳이에요. 하지만 어머닌 남편이 남긴 걸 지키려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 한 것뿐이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다시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한숨을 쉬더군요. 제발 내가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을까? 회사에서 자리를 하나만 줘. 응? 어머님, 이제 와서 회사에 남고 싶다고요? 그래, 아니면 네가 정의법률 대표 조카라며. 그럼 너 이제 돈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나 돈 조금만 줘라.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족이라는 말을 들먹이는 시어머니가 참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닌 제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겠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나 벌금 때문에 있던 집도 팔고 이제 가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이렇게 후회할 거면 저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떠나더군요.
한때는 거만하게 나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저렇게 된 걸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힘이 되어 주셨고 저는 남편의 뜻을 이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아도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사랑받았던 딸이자 대형 로펌 대표의 조카이자 남편이 세운 회사의 당당한 경영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이 바로 남편이 저에게 선물한 결혼 반지 덕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반지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대형 로펌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큰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은혜야, 봤지?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 이룬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제 네 진짜 가족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